5. 식민의 시련. 1. 을사늑약과 구국운동. 을사년 1905년 30세에 이른바 신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사방에서 지사들이 구국의 길을 강구하고 산림학자들은 의병을 일으켰다. 경기, 충청, 경상, 황해, 강원도 등지에서 전쟁이 계속되어 동에서 패하면 서에서 일어나고 서에서 패하면 동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허위, 이강년, 최익현, 신돌석, 연기유, 홍범도, 이범윤, 강기동, 민긍호, 유인석, 이진용, 우동선 등은 군사 지식이 없고 다만 충천하는 의분심만 가지고 일어났으니 여러 곳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나는 진남포 에버트 청년회 총무의 직임을 이어받아 그 외 대표로 뽑혀 경성에 파견되어 경성 상동교회에 가서 에버트 청년회의 대표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때 각 도에서 청년회 대표가 모여 토의하는 것은 겉으로는 교회 사업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순전히 애국운동이었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산림학자들을 구사상이라 하면 예수교인들은 신사상이라 하겠다. 그때 상동교회에 모인 인물로 말하면 전덕기, 정순만, 이준, 이석, 최재학, 계명륙, 김인집, 옥관빈, 이승길, 차병수, 신상민, 김태연, 표영각, 조성환, 서상팔, 이항직, 이희간, 기산도, 전병헌, 유두환, 김기홍, 김구 등이었다. 회의 결과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준이 상소문을 지었다. 제1회 소수는 최재학이고 그 밖에 4사람을 더하여 5사람이 신민의 대표 명의로 서명하였다. 5사람만 상소한 것은 상소하면 반드시 사형될 것이요 사형되면 다시 5사람씩 몇 차례든지 계속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정순만의 인도로 교회당에서 맹세의 기도를 하고 모두 대한문 앞으로 나갔다. 서명한 5사람만 골문 밖에서 형식상으로 회의를 열어 상소를 의결하였지만 상소장은 벌써 별감들의 협조로 상감께 올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외놈 순사대가 달려와서 간섭했다. 5사람이 일시에 외놈 순사에게 달려들어 내정 간섭을 규탄하였다. 즉각 대한문 앞에는 외놈의 칼이 번쩍번쩍 빛났고 5지사는 맨주먹으로 싸움을 시작하였다. 근처에서 호위하던 우리들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외놈이 국권을 강탈하고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데 우리 인민은 원수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의롭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격분한 연설을 곳곳에서 하니 인심이 흉흉해졌다. 5지사는 경무청에 감금되었는데 신문하는 것을 보니 결국 훈방할 모양이었다. 우리는 계속 상소하는 것을 그만두고 종로에서 공개 연설을 하다 금지당하면 대대적인 육박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종로에서 연설을 하니 외순사가 칼을 뽑아 들었다. 연설하던 청년이 맨손으로 달려들어 발로 차 외순사를 땅에 거꾸로 뜨리자 외놈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어물전 도매점이 화재를 당한 뒤라 기왓 조각이 산처럼 쌓여 있어
우리 몇 사람이 그 기와 조각을 외 순사대를 향해 던지며 접전이 시작되었다. 외 순사 놈들은 중국인 상점에 침입하여 잠복한채 총을 발사하였다. 군중이 기와 조각을 중국 점포에 던지자 외 보병 한 개 중대가 포위하여 공격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군중은 제각각 흩어졌고 외놈들은 한인을 잡히는 대로 포박하니 수십 명이 체포, 감금되었다. 그날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그 보도를 접하고 몇몇 동지들과 같이 민영환 댁에 가서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 큰 도로에 나오는 때였다. 나이가 40 안팎쯤 되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흰 명주 쪼고리에 갓 망건도 없이 맨 상투 바람으로 의복에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채 여러 사람의 호의를 받으며 인력거에 실려가는데 크게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참찬 이상설인데 자살 미수에 그쳤다 한다. 그이도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감을 보고 의분을 못 이겨 자살하려던 것이었다. 당초 상동회의에서는 5 내지 6 사람이 한조가 되어 상소하고 앞조의 사람들이 죽으면 몇 번이든지 계속 이어서 상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처음 상소하여 체포당한 지사들을 몇십일 구류에만 처하고 말 정황이니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무리 급박하여도 국가 흥망에 대한 절실한 각오가 적은 민중과 더불어서는 무슨 일이나 실효있게 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아직 민중의 애국사상이 빈박약한 것이다.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격으로 때는 늦었으나마 인민의 애국사상을 고취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가 곧 자기 집인 줄을 깨닫고 외놈이 곧 자기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자기 자손을 노예로 삼을 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수밖에 다른 최선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였던 동지들이 사방으로 헤어져서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나도 다시 황해도로 돌아와 교육에 종사하였다. 2. 안악 양산학교와 학위 시범 강습. 작년을 떠나 내 나이 33세인 무신년 1908년 9월 9일 문화초리면 종산에 거주하면서 그 동네 사립 서명의숙의 교사가 되어 농촌 아동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정월 18일 안악읍으로 옮겨 읍에 신설한 사립 양산학교의 교사가 되어 근무하였다. 작년에서 종산으로 갈 때는 우종소 목사의 간청으로 갔는데 서명의숙이 산촌에 있어 발전성이 보이지 않는 데다 김용재 등 몇몇 친구의 부름에 따라 안악읍으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서명의숙에서 근무할 때 의병장 우동선이 10리쯤 떨어진 내동에 진을 치고 있다가 외병의 야간 습격으로 달천 부근에서 크게 패하고 그중 17명의 의병 시체가 내동 동구 밖 길가에 널려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때 마침 외병 3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종산에 들어와 집집마다 다니며 계란과 닭을 약탈하고 다닌다고 동장이 놀라 찾아와 보고하는 것이었다. 내가 동장 우창재의 집에 같이 가보니 외병이 산 닭과 계란을 마구 약탈하고 있었다. 나는 그 외병에게 필담으로 물었다. 군대에서 물품을 징발하는 것이냐, 돈 주고 사는 것이냐? 돈 주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거늘 왜 이같이 촌민을 압박하느냐?
당신이 문화군수냐? 나는 서명의숙 교사이다. 한 놈이 나와 문답하는 사이에 나머지 외병은 밖으로 나가 앞집 뒷집에서 닭을 몰아 앞마당으로 돌입하니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지른다. 나는 동장에게 호령했다. 도적이 집집마다 쳐들어온다는데 동장은 쉴 때도 관찰하지 않는가? 나와 문답하던 외병이 호각을 부니 외출하였던 놈들이 닭을 한 손에 두세 마리씩 들고 들어왔다. 그놈들이 무슨 말을 하더니 강탈한 닭을 내버리고 동네 바깥으로 나갔다. 아랫동네에서는 뒷집마다 닭을 잡아 몇 짐이나 지고 갔다며 동네 사람들이 후환을 두려워하기에 나에게 맡기라고 했다. 나는 종산에서 첫 아기로 딸을 낳았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모녀를 가마에 태워 와서 참기운을 많이 쐰 탓인지 딸 아이는 안악에 도착한 후 바로 죽고 말았다. 안악군에는 당시 10수명의 유지가 있었는데 김용재, 김용진, 김홍량, 이시복, 이상진, 최재원, 장윤군, 김종원, 최명식, 김현종, 김기형, 표치정, 장명선, 차승용, 한필호, 염도선, 전승근, 함덕희, 장응선, 원인상, 원정부, 송영서, 송종서, 김용승, 김용필, 한응조 등은 중년 및 청년이요. 김효영, 이인배, 최용화, 박남병, 박도병, 송한익 선배들은 그 군내 중견 인물인데 여기 기록한 인원은 직접 나의 일, 즉 교육사업에 관계 있는 사람만 헤아려 본 것이다. 신교육의 필요를 절감하여 김홍량, 최재원 외 몇몇 청년은 경성과 일본에 유학하고 선배 등은 교육 발달에 성심껏 노력해서 그 읍내 예수교회에 제1차로 안신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 사립 양산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동창의 배영학교, 용순의 유신학교 등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황해, 평안, 양도의 교육계나 학생계에서 평양의 최강옥이 제일 신망을 가진 청년이었으므로 그를 초빙하여 양산학교에서 학위 사범강습을 열었다.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인사는 시골의 서당 훈장까지 불러 모았고 평안남북도의 유지나 교육자, 경기 충청도의 강습생까지 몰려와서 400여 명에 달했다. 강사로는 김홍량, 이시복, 이상진, 한필호, 이보경, 김나경, 최재원, 도인곤 외 몇 사람과 여교사로 김낙희, 방신영이 있었고 강습생에는 강구봉, 박혜명 등 승도까지 있었다. 박혜명은 연전에 나와 경성 용도사에서 피차에 백납으로 헤어진 사형으로 당시 폐업사 주지승이었는데 강습회에서 우연히 상봉했다. 나는 매우 반가워서 양산학교 사무실에 인도하고 여러 교사들에게 내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교사들은 의아해했다. 나이도 나보다 적어 보일 뿐 아니라 내가 여동생도 없는 외아들임을 아는 까닭이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의 친형으로 알아달라 하였다. 그리고 승속을 불문하고 교육이 급선무임을 역설한 결과 해명대사도 자기부터 사범학을 공부하여 곧 폐업사의 학교를 설립하고
승속의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하겠다 하였다. 해명은 나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 형제가 영도사에서 헤어진 후 나는 본사인 마곡사에 돌아갔습니다. 종스님의 노스님이시던 보경당과 스님 하은당 두 늙은이가 석유 한 통을 사서 그 좋고 나쁨을 시험하기 위해 불이 붙은 막대기 끝을 석유통에 넣자 석유통이 폭발하여 그 집안에 있던 보경, 하은, 포봉, 세 스님이 한꺼번에 사망하였습니다. 절의 총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가문의 명성을 이어받을 사람은 오직 종스님이라 공식 결정하고 종스님을 찾으려고 덕삼스님을 금강산까지 보내어 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적을 알지 못하여 그 거대한 재산은 절에 공유로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7순이 넘은 김효영 선생은 김홍량의 조부이니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다가 가세가 빈곤하여 상업을 경영하였다. 본도 소사님 품목을 사서 자신의 어깨에 지고 강계, 초산 등지로 행상하면서 배가 많이 고플 때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며 지극히 절약하여 자수성가하였다 한다. 내가 배웠을 때의 노 선생은 비록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탈속하나 기역자 모양으로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뜰에 출입했다. 비록 구식 인물이지만 두뇌가 명석하여 정세를 관찰하는 능력은 신진 청년 중에서도 더불어 의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안신학교를 신설하고 직원들이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회의를 열었을 때 모금함에 무명씨 벼 일백석 의연이 들어왔다. 뒷날 김효영 선생이 자기 자손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숨겨 의연금을 낸 것을 알았다. 장손 홍량을 일본에 유학하게 한 것으로도 선생의 교육에 대한 각오는 증명된다. 선생은 바둑과 술을 지극히 좋아하여 원근의 몇몇 바둑 친구가 자기 사랑에서 함께 술 마시고 바둑 두는 것을 노년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해주 서촌 강경이는 본래 우리 고향 침산강씨로 대대로 거부였지만 젊었을 때 방탕하여 파산한 사람인데 선생의 바둑 친구 가운데 하나였다. 하루는 선생을 문안하고자 사랑에 갔다. 그 강씨는 내가 아이 때부터 보고 알던 노인이요 나의 선조를 멸시 압박하던 양반이지만 아버님과 친분이 비교적 두터웠던 옛정을 생각해서 절을 드렸다. 그 며칠 뒤 선생을 모시고 있던 용진군에게 들으니 어제 자기 부친과 강노인이 바둑을 두다가 두 노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 바둑 두는 중에 강노인이 자기 부친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한다. 노영은 팔자가 좋아 노년에 가산이 풍족하고 자손도 번창할 뿐 아니라 다 효자들이니 자기 부친은 이 말을 듣자마자 분기대발하며 바둑판을 들어 문 밖에 던지면서 강씨를 크게 꾸짖었다. 그대의 지금 말은 결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70노구로 며칠 뒤 외놈의 노예 문적에 편입될 나쁜 운명을 가진 나 같은 놈을 가리켜 팔자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함고함 치시는데 자손된 처지로 강씨를 대하여 미안하고 부친이 그같이 국사를 우려하시는 것을 볼 때 황송도 하고 비분도 하여 오늘 아침 노자를 두둑히 주어 강씨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피눈물이 눈자 위에 차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자기 자손과 동년배요 학식으로나 인품으로나 선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며칠에 한 번씩 반드시 문전에 와서 선생님 평안하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죽은 말뼈를 500금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고 제2세 국민을 가르치는 업무를 존대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리라. 나에게뿐 아니라 애국자라면 누구에게든 뜨거운 동정을 가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작년에 붙어 살 때 해주 고향의 성묘차 같다. 준영 작은아버지께 작년에서 사촌 형제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형은 농업과 가사전부를 맡고 나는 교육에 종사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집안 간에 활락하다고 보고했다. 작은아버지는 의아해했다. 너 같은 남봉꾼을 누가 도와주어서 그렇게 사느냐? 작은아버지 보시기에 저의 남봉은 위험하지만 남봉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게지요. 그렇게 대답하고 웃자 작은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내가 빈손으로 간 후 내 사촌형도 뒤따라가고 내 사촌 매부 이용군의 식구까지 같이 산다니 너는 생활 근거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제가 은율군에 몇몇 친구가 있어 그들이 오라고 청해서 이주하였습니다. 친구 가운데 진사 오희영 군은 그 군의 갑부였던 오경승 진사의 장손이요. 아직도 유산을 가지고 괜찮게 사는 처지입니다. 인영군이 특별히 천년양 가치가 있는 집 한 채와 전답, 과수원까지 다 갖춰 빌려주면서 언제든지 내 물건과 같이 사용하며 의식주의 근거를 삼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소 한 마리까지 사서 주었고 집안에 쓸 것은 수시로 인영군에게 청구하여 쓰면서 여러 식구가 살아간다는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였다. 작은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후독한 사람도 있느냐 하셨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내가 무슨 협잡이나 하지 않는가 의심하였다. 당시 주변의 부호의 자식이나 조카들이 외놈에게 돈 100냥을 차용할 때 외놈들은 증서에다 1000냥이라고 쓰게 하고 돈을 받을 때는 1000냥을 다 받아내었다. 만약 당사자의 자산이 부족하면 족진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작은아버지는 자주 보았다. 그래서 내가 서울도 가고 남도에도 왕래하는데 혹시 외놈의 돈이나 얻어쓰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하여 어디를 간다 하면 작은아버지가 야단부터 치셨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도 어디 갈 때는 조용히 나가버렸고 이런 연유로 평소 숙질 간에 정의가 친밀하지 못하였다. 그해 가을 작은아버지께서 작년에 오셨다. 사직동 집만 좋을 뿐 아니라 추수한 곡물도 당신 댁 살림보다 나은 것이 만족스럽기보다는 예상 밖이었던 것 같다. 오 진사를 찾아가 보고서는 어머님께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그같이 신뢰받을 줄은 생각 못하였다 고 하셨다 한다. 오해가 풀린 후 작은 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안악으로 이주한 뒤에도 교육사업에 열중하다 휴가에 성모차 고향에 갔다. 여러 해 만에 고향 땅을 방문하니 어릴 때 공부하고 놀던 옛 추억에 대한 감회가 형언할 수 없었다.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던 노인들은 태반이나 보이지 않고 내가 어리게 보았던 어린 아이들은 거의 다 장성하였다. 성장한 청년 중에 쓸만한 인재가 있는가 살펴보았지만 모양만 상놈이 아니고 정신까지 상놈이 되고 말았다. 그이들은 민족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터럭만큼의 각성도 없는 밥벌레에 불과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말하니 신학문은 예수교나 천주교로만 알았다. 이 웃동네 양반 강진사집을 찾아갔다. 그 양반들에게 절할 사람에게는 절로, 입인사 하던 사람에게는 입인사로,
상놈 신분으로서 예전과 똑같이 대접하면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전에 그같이 교만했던 양반들이 이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말투로 나를 대하며 나의 지극한 공경에 어찌할 줄 모른다. 짐작컨대 작년 강경희 노인이 안악 김효영 선생과 함께 있다가 선생이 일어나 나를 맞이하는 곳과 양산학교에서 사범생 4에서 500명이 모인 가운데 내가 주선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다. 여하튼 양반의 세력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다. 당당한 그 양반들이 보잘것없는 상놈 하나 접대하기에 힘이 딸려 애쓰는 것을 볼 때 더욱 가련하였다. 나라가 죽게 되니까 국내에서 중견 세력을 가지고 온갖 못대 위세를 다 부리던 양반부터 족골이 된 것 아닌가. 만일 양반이 살아나 국가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양반의 학대를 좀 더 받더라도 나라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감상이 일어났다. 평소 제사로 자처하며 혹이 부리던 강성춘에게 구국의 방도를 물었다. 강군은 나라 망한 책임이 당국자에 있고 자기와 같은 시골 늙은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다. 내 집안이 상놈 중에 상놈이지만 그대는 양반 중에 상놈이니 상놈이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되었다. 자제를 교육하라고 고난이 머리 깎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은 단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여 장래 완전한 국가의 일원이 되어 약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둠에서 광명을 되찾자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천주학이나 하라는 소린 줄 알고 자기 가문 중에도 예수교에 참가한 사람이 있다며 대화를 깊이 하였다. 저주하리로다 해주 서촌 양반들이여. 자기네가 충신자손이니 공신자손이니 하며 평민을 소나 말처럼 여기고 노예시하던 기염은 오늘 어디에 있느냐. 저주하리로다 해주 서촌 상념들이여. 5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양반 앞에서 담배 한 대 큰 기침 한번 마음 놓고 못하다가 이제는 재래에 썩은 양반보다 신선한 신식 양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구식 양반은 군주 일개인에 대한 충성으로도 자자손손이 혜택을 입었거니와 신식 양반은 삼천리 강토의 2천만 민중에게 충성을 다하여 자기 자손과 2천만 민중의 자손에게 만세토록 복음을 남길지라. 그 얼마나 훌륭한 양반이냐. 환등 기구를 가지고 고향에 갔을 때 나는 인근 양반 상놈을 다 모아놓고 환등회 석상에서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라고 절규하였다. 3. 각군 순회 교육운동. 안악에서 사범 강습을 마치고 양산학교를 확장하여 중학부와 소학부를 두었다. 김홍량이 교주 겸 교장이 되어 교무를 맡았고 나는 최광옥 등 교육자와 힘을 합쳐 해석교육총회를 조직하여 학무총감을 맡아 전 도내에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각 군을 순행하였다. 배천군수 전봉훈의 요청에 의해 배천읍에 당도하니 전 군수가 각 면에 훈령하여 면내 두민과 신사들을 오리정에 소집하고 기다리다가 군수가 선창하여 김구 선생 만세를 부르자 군중이 제창했다. 나는 전 군수의 입을 막고 망발 말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까지 만세 두 글자는 황제만의 전용 축사요 황태자에게는 천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았다. 정군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선생, 안심하시오. 내가 선생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것은 통례요, 망발이 아닙니다.
친구 상호간에도 맞이하고 보낼 때 만세를 부르는 터인즉 안심하시고 영접하는 여러분과 인사나 하시오. 배천읍에서 정군수 사제에 머물면서 강면 두민들과 회동하고 교육시설 방침을 협의 진행하였다. 전봉우는 본시 재령 서립의 출신으로 해주읍에서 총순으로 여러 해 근무하며 교육을 장려하였다. 해주에 정례학교를 설립하여 야학을 권장할 때는 시내의 각 점포 사환을 야학에 보내지 않는 주인은 처벌하는 등 별별 수단을 사용하여 교육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뒤 배천군수가 되어 그 군내에 교육시설을 열심히 설립하였다. 전 군수의 외아들은 일찍 죽고 장손 무길이 5, 6세였다. 그때 외놈이 수비대나 헌병대를 군마다 주둔시켜 관할을 빼앗았지만 유독 배천군만은 정군수가 완강히 거부하여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외놈이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여 종종 곤란한 교섭이 많았으나 전시의 본뜻은 군수를 영화로운 자리로 알아서가 아니오 군수의 고난을 가지고 교육의 힘을 보태고자 함이었다. 그는 최광욱을 초빙하여 사범강습소를 열고 청년을 모집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기에 전력했다. 최광욱은 마침내 배천읍에서 강연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다. 원근 인사들은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하는 청년지사가 중도에 사망한 것을 애도하였다. 임시로 배천읍 남산 위 학교 운동장 곁에 장사 지내고 황해, 평안도 인사들이 최 선생의 충정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장지를 사리원 정거장 근처로 정하고 비석은 평양 정거장에 이토 히로부미 기념비보다 더 훌륭하게 세워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인상을 주기로 하였다. 안태국에게 비석의 모양까지 정하여 평양에서 축조하도록 하였으나 합병조약이 체결되어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유해는 아직 배천에 그대로 묻혀 있다. 재령 양원학교에서 유림들을 소집하여 교육에 대한 방침을 토의한 후 장년에 갔다. 군수 이씨가 영접하고서 자기 관할 각 면에 훈령을 보내 김구 선생의 교육 방침을 성심 복종하라 하고 나에게 각 면을 순행하여 달라고 간청했다.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읍내에서 한 차례 환등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수천 명의 남녀노소가 회집하여 성황리에 치렀다. 이어 순택, 쉬나면 등으로 순회하다가 안악학교의 사무가 급박하여 되돌아왔다. 송화 수교시장에 도착하여 시내 유력자인 감승무 등 몇몇 유지의 요청에 의하여 부근 대여섯 곳 소학교를 불러 모아 환등회를 열었다. 떠나고자 할 즈음에 송화군수 성나경이 대표를 보내어 초면인 장년군수는 인사만 하고도 각 면을 순회하며 강령까지 해주고 친한 나는 찾아주지도 않고 지나가려느냐 하며 간청했다. 그군 세무소장인 구자록군도 교육에 열심히 있는 탓으로 친숙한 터여서 구군의 초청까지 받아 부득이 송화군 읍내로 향했다. 이 소문을 접한 성나경은 즉시 각 면에 10여 곳 학교와 군내 유지 인사와 부인, 아동까지 소집하였다. 나는 몇 년 만에 송화읍의 광경을 보았다. 해서의병을 토벌하던 요새인 읍내 관사는 거의 대부분 외가 점령했다. 수비대, 헌병대, 경찰서, 우편국 등 여러 기관이 꽉 들어차고 개인 집을 군청으로 하여 근무하는 광경을 보고 분한 마음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환등회를 열었다. 대황제 직년이 나오자 나는 일동에게 기립 국궁을 명하여 한인 관민은 물론이고 외놈 장교와 경관 무리까지 국궁을 시킨 후 한인이 일본을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과거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때만 해도 한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히 우호적이었으나 그 후에 강압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나쁜 감정이 점점 격증하였다. 내가 연전의 문화종산에서 직접 겪은 사실로 일본군이 시골 마을에서 약탈을 감행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일본의 이와 같은 나쁜 행위가 곧 한인의 배일 감정의 원인이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란히 앉은 성나경 구자록을 보니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고 외놈들은 노기가 등등했다. 갑자기 경찰이 환등회를 해산하고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군중은 감히 말은 못하였지만 분이나 대단히 격앙한 분위기였다.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한인 감독순사의 숙직실에서 같이 묵게 하였다. 그러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례차례로 방문하기로 하고 위문대를 조직하여 연속하여 위문하였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에 하얼빈 전보로 이토 히로부미가 한인 은치안에게 피살되었다는 신문을 보았다. 은치안이 누구인지를 몰라 매우 궁금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응칠 곧 안중근으로 명백하게 신문에 기재되었다. 그때야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구류당하는 원인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환등회에서 일본 놈을 꾸짖고 욕하였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그랬는데 하필 송화경찰이 나에게 손을 댄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구류를 당한다 해도 며칠 후면 훈방될 것으로 알았는데 하얼빈 사건에 관련되는 혐의라면 좀 길게 고생하리라 생각되었다. 며칠 후 평범한 말 몇 마디를 신문하고서 유치장에서 한 달을 지내게 하더니 해주 지방재판소로 압송하였다. 수교 감승무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 시내학교 직원과 시 유지들이 일제히 모여서 호송하는 외순사에게 요청하였다. 김구 선생은 우리 교육계 사표이니 위로연을 베풀고 한 차례 대접하겠다는 것이었다. 순사는 후일 해주 다녀온 후 실컷 위로하라며 거절했다. 나는 해주에 도착한 즉시 투옥되었다. 하룻밤을 지내고 검사가 안중근과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이전에는 안중근 집안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에 하얼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검사는 김구라고 쓴 100여 쪽의 책자를 내놓고 신문했다. 그 책은 내가 수년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본 관원과 반목한 것에 대한 경찰의 보고를 모은 것이었다. 불기소로 풀려나자 나는 행장을 챙겨서 박장진의 책방에 갔다. 마침 박군과 만나 그간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유훈영 군이 인사를 하더니 자기 부친의 회감연에 함께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수연을 맞은 노인은 곧 해주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인 유장단이었다. 그런데 송화경찰서에서 나를 호송했던 한인 순사 가운데 한인 순사들은 나를 동조하는 사람들로 사건의 진행을 알고 싶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연회를 마친 후 나는 순사 전부를 음식점으로 불러서 경과를 말해주고 되돌아가도록 했다. 이승준, 김영택, 양낙주 제군들이 방문할 즈음 안학 친구들이 한정교를 파송해왔다. 동지들이 우려할 것을 생각하고 하루라도 일찍 한정교를 따라 안학으로 되돌아갔다. 4. 재령지역 교육운동의 추억. 당시 안학 양산학교에는 중, 소학부 2부를 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인배가 교장이었고 그 뒤는 김홍량이 교주 겸 교장이 되었다.
나는 소학부에서 유년의 교육을 담임하면서 재령, 북률면, 무상동의 보강학교 교장을 겸하여 그 학교에도 종종 왕래하였다. 보강학교는 처음 노동자들이 주동이 되어 설립하였는데 부군 동네 유지들이 운영하면서 학교 진흥책으로 나를 교장으로 뽑은 것이었다. 전승근을 주임교사로 임명하고 장덕주는 교사 겸 학생으로 친동생 덕수를 데리고 교내에 숙식하며 교감 허정삼 등의 협력으로 교무를 발전해 갈 때였다. 교사는 신축하던 중이어서 아직 기화를 얹지 못하고 이영으로 대강 얽어 개교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학교는 무상동에서 떨어져 야외에 독립한 교사였는데 종종 도깨비 불이 발생하여 진화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나는 교직원 한 사람에게 비밀의 주의를 주었다. 화재가 매번 밤이 깊은 후에 일어난다 하니 3일 동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흔적이 있으면 가만히 추적하여 행동을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과연 둘째 날에 급보가 왔다. 학교에 중대 사고가 있으니 교장이 출석하여 달라는 보고를 받은 즉시 학교에 나가보니 지키던 직원이 불을 지른 범인 한 명을 묶어 놓았고 동네와 학교에서는 죽이자, 살리자 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내가 범인을 직접 신문하니 그는 그 동네 서당 훈장이었다. 내가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 신교육의 필요를 설명하자 자기가 가르치던 아동 4, 5명이 전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자기는 고역인 농사밖에 생활 방도가 없게 된 것을 원망해서 방화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내가 일찍이 학교 사무원을 불러 학교에 화재가 나던 진상을 물으니 그이들은 확실히 도깨비 불이라 했다. 학교 부군 땅에 그 동네에서 해마다 제사 드리던 이른바 부군당이란 것이 있고 그 당 주위에는 아름들이 고목이 늘어서 있었는데 학교 건물을 새로 건축한 후 그 고목을 베어 학교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 까닭으로 동네 인민들이 도깨비불로 여겨 학교에서 부군당에 제사 지내지 않으면 화재를 피하지 못한다는 미신이 분분하였다 한다. 그래서 내가 교직원에게 은밀히 지시해 놓았던 것이다. 직원 보고에 의하면 두 번째 화재가 난 뒤 매일 밤 교사 부군에 은신하고 감시하던 이틀째 되는 밤중 무상 동네로부터 학교로 가는 길에 사람의 기척이 있어 가만히 따라가 보니 어떤 사람이 황급히 교사로 달려가 강당 지붕과 마주보고 있는 사무실 지붕에 무슨 물건을 던지는 것이었다. 강당 지붕에는 벌써 화염이 일어나고 사무실 지붕에는 반딧불과 같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직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그 사람이 도주하려고 할 즈음 지키던 직원이 붙잡아서 결박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불을 끄고 나에게 급히 보고한 것이었다. 그 범인을 신문하니 일일이 자백했다. 과연 학교가 자기 생활에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방화하였다는 것이요. 그 방법은 손가락 길이만큼 되는 화약 심지 머리에 당성냥 한 줌을 뭉쳐 바르고 줄 끝에 돌멩이를 매달아 지붕에 던져 불을 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떠날 것을 명하였다. 안악에서 그 학교까지 20리 거리이므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보강학교에 나갔다. 안악읍에서 신안포 하류를 건너 학교로 가는데 여름철에 학교에 가면서 나루터를 향해 가노라면 학교에서는 소학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영접하느라고 몰려나오고 직원들도 뒤를 이어 나온다. 내가 나루터에 도착하여 보니 건너편에 와 있던 소학생 정부가 의복을 척척 벗고 강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내가 크게 놀라 고함을 지르니 직원들은 강가에서 웃으면서 안심하라고 답한다.
나룻배에 올라 강 가운데로 나아가자 거뭇거뭇한 학생들의 머리가 물속에서 나타나 배전에 매달리는 것이 마치 쳇바퀴에 개미떼 붙듯 하였다. 나는 장래에 해군을 모집하게 되면 연해 촌락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다. 무상동 역시 재령 여물평의 한 동네이다. 평내에는 특별한 거부는 없으나 보통으로는 그다지 빈곤하지 않은 곳이니 토지가 대부분 궁장이고 지극히 비옥한 까닭이다. 인품이 명민 준수하며 시대 변천에 순응하여 운수, 진초, 보강, 기독학교 등을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하고 농무회를 조직하여 농업 발달을 기도하는 등 공익사업에 착안하는 것이 실로 볼만했다. 나석주 의사는 당시 젊은 청년으로 나라의 형세가 날로 잘못되어감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평내에서 남녀 어린아이 8, 9명을 배에 싣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건너가 철망 밖에서 교육시켜 보고자 출발하다가 작년 오리포에서 외경에게 발각되어 여러 달 옥고를 치렀다. 추록 후에는 겉으로 상업, 농업에 종사하면서 속으로는 독립의 사상을 고취시키며 직접 간접으로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평내 청년의 우두머리로 신임을 받고 있었다. 나도 종종 여물평에 왕래하게 되었다. 노백린이 군직에서 물러나 풍천 자택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던 때였다. 하루는 경성 가는 길에 안악에서 그와 상봉하여 함께 여물평 진초동 교육가인 김정홍 군의 집에서 같이 잤다. 진초학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즈음 갑자기 동네에서 소동하는 소리가 났다. 진초학교 교장 김정홍이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사실을 말했다. 학교의 여교사 오인성은 이재명의 부인인데 이군이 자기 부인에게 무슨 요구를 강경히 하였던지 단총으로 위협하니 오 여사는 놀라고 겁이 나서 학교 수업을 감당치 못할 사정을 말하고 이웃집에 피해 숨어버렸다 한다. 그런데 이군이 미친 사람 모양으로 동네 어귀에서 총을 쏘아대며 매국노를 일일이 총살하겠노라고 소리를 치니 동네가 소동한다는 것이었다. 노백린과 상의하여 이군을 청해 불렀다. 네가 알았으랴. 그가 며칠 후 경성 이연에서 군밤 장수로 가장하고서 충천하는 의기를 품고 이완용을 저격하여 조선천지를 진도하게 할 이재명 의사인 줄을. 그는 먼저 인력거를 끄는 차부를 죽이고 이완용의 생명은 다 빼앗지 못하고 체포되어 순국하였던 것이다. 그때 우리의 요청에 응하여 나이 23, 4세의 청년이 눈썹가에 분기를 띠고 들어섰다. 우리 두 사람이 돌아가며 인사를 했는데 자기는 이재명이고 수개월 전에 미주로부터 귀국하였다고 했다. 평양에 오인성이란 여자와 결혼하여 지내는 바 자기 부인의 가정은 과부인 장모가 딸 셋을 데리고 지내는데 가세가 풍족하여 딸들을 교육시켰지만 국가의 대사에 충성을 바칠 용기가 없고 구차하게 안일에만 빠져 자기의 의기와 충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기 부부간에 다툼거리가 생겨 학교에 손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기탄없이 말하였다. 계원형과 내가 이 의사에게 장래에 목적하는 일과 과거 경력, 학식 등을 일일이 물으니 자기는 어려서 하와이에 건너가서 공부하다 조국이 섬 외놈에게 강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으며 지금 하려는 일은 매국노 이완용을 위시하여 몇 놈을 죽이고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도 한 자루, 단총 한 정과 이완용 등의 사진 몇 장을 품속에서 내놓았다. 계원과 나는 동일한 관찰로 그를 시세의 격변 때문에
헛된 열정에 들뜬 청년으로 보았다. 계원이 이 의사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다. 군이 국사에 비분하여 용기 있게 활동하는 것은 극히 가상하나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장부가 총기로 자기 부인을 위협하고 동네에서 총을 마구 쏘아 민심을 요란케 하는 것은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 표징이요. 그러니 지금 칼과 총을 나에게 맡겨두고 의지를 더욱 강하고 굳게 수양하고 동지도 더 사귀고 얻어서 실행할 수 있을 때 총과 칼을 찾아가는 것이 어떠하오. 의사는 한참 쳐다보다가 총과 칼을 계원에게 주었지만 안색에는 즐겁지 못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와 작별하고 사리원역에서 차가 막 떠나려 할 때 후련히 이 의사가 나타나 계원에게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계원은 웃으면서 경성 와서 찾으시오 하고 말하는 사이 기차가 떠났다. 그런지 한 달이 못되어 의사는 동지 몇 명과 함께 경성에 도착하였다. 이현에서 이 의사는 군밤 장수로 가자 하고 길가에서 밤을 팔다가 이완용을 칼로 찔렀다. 이완용은 생명이 위험하고 이 의사와 김정익, 김용문, 전태선, 오 땡땡 등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의사가 단총을 사용하였다면 국적 이완용의 목숨을 확실히 끊었을 것인데 눈먼 우리가 간섭하여 무기를 빼앗는 바람에 충분한 성공을 못한 것이다. 한탄과 후회가 그치지 않았다.